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3일 전 장례를 치른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영자. 이게 뭐야? 어머니 땅은 일단 형수님 명의로 돌려놓는 게 나아요. 세금도 피하고. 그거 불법 아닙니까? 누가 알아요? 수첩에만 적어두면 돼요. 어차피 형수님은 곧 돌아가실 건데. 창규 씨,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이 녹음들을 증거로 남겨둘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온 이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밤 11시, 박창규는 낡은 아파트 203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 냄새가 아직 코끝에 맴돌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검은 상복 조끼, 반쯤 비워진 소주잔, 한 번도 뜯지 않은 조문담례 떡 박스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정말 끝난 거냐? 창규는 62살, 은퇴한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30년간 이 동네 골목을 누비며 우편물을 배달했던 그였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눈 뜨면 복도 끝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80 넘은 경비 아저씨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 쥐어주던 게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재개발 바람이 부는 이 동네에서 그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내 영자가 떠난 뒤 공기가 달라졌어요. 집안이 비어버리자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윙윙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윗집 204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까지. 예전엔 영자의 목소리가 이 모든 것을 덮어주었는데 이제는 그 작은 소음들이 귀를 파고들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까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창규는 소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자와 마지막 병원에 갔던 지난달 15일이 떠올랐어요. 담당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지만 영자는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창규 씨, 집에 가서 청소부터 해야겠어요. 손님들 오실 텐데 부끄럽잖아요. 그때도 영자는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장례식에 올 사람들을 위해 집 정리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며 창규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걱정을 할 수 있는지 창규는 영자가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영자는 59살이었어요. 창규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31살에 만나 41살에 결혼한 늦둥이 부부였어요. 아이가 없어서 서운할 법도 한데 영자는 늘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창규가 우체국에서 일할 때 영자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마다 도시락 2개를 싸서 하나는 창규에게, 하나는 자신이 먹었습니다. 저녁 9시면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때는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영자가 갑자기 쓰러진 뒤 모든 게 바뀌었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창규는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미안하다, 내 때문에 고생한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창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내 아내인데 내가 돌보는 게 맞지.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결국 영자는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창규 걱정만 했던 영자였어요. 창규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영자가 아끼던 화분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잊었어요. 베고니아, 고무나무, 산세베리아까지. 영자는 이 화분들에게 매일 물을 주며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자라거라라고 말하곤 했어요.
식물들도 사람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게 영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1년 전 사진이었어요. 영자의 머리는 까맣고 윤기가 났고 창규도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21년을 더 함께할 줄 알았는데, 영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 창규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벽시계만 똑딱똑딱 시간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동생 진태가 떠올랐어요. 57살인 진태는 장례식장에서 바삐 움직이며 장례 지도사보다 더 설치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수님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서리며 절차며 모든 걸 도맡아 했어요. 심지어 조화 주문부터 보고 연락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평소라면 고마웠을 텐데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사이였거든요. 설날이나 추석에 한 번씩 만나 안부 묻는 정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형수님이 평소에 나를 아껴주셨으니까라고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창규는 영자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영자와 함께였을 때는 이렇게 늙은 줄 몰랐는데, 서랍을 열어보니 영자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빨간 립스틱, 파운데이션,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영자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지만 외출할 때 항상 립스틱만은 발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이유였어요. 작은 것 하나로도 행복해하던 영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자 휴대폰은 어디 갔지? 장례식 사흘 내내 아내의 휴대폰을 찾지 못해 마음이 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도 집에 와서도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녔는데 병원에서도 침대 협탁 위에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창규는 집안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휴대폰은 없었어요. 혹시 진태가 가져갔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기도 그랬습니다. 창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걸로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부터는 혼자 살아가야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영자가 해주던 모든 일을 이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규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침실로 가기가 무서웠어요. 영자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21년간 함께 누웠던 그 자리가 이제는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37분. 조용하던 거실에서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영자. 이게 뭐야? 3일 전 장례를 치른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창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잡음과 함께 낮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여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건 분명 아내의 번호였어요. 발신자 표시에 선명하게 적힌 영자. 장난인가? 누가 이런 장난을? 하지만 장난치기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자의 휴대폰 번호는 가족들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영자의 번호로 전화가 왔을까요? 창규는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직 영자를 보낸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차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정신이 아득했어요. 혹시 꿈인가? 뺨을 꼬집어봤지만 아팠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통화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늘 밤 11시 37분 영자 번호로 받은 통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규는 다시 그 번호로 걸어봤어요.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찾으시는 번호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거나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진태가 형수님 휴대폰은 못 찾았어요라고 했던 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있었거든요. 창규는 침실로 가서 영자의 옷장을 뒤져봤어요. 혹시 주머니에라도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영자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미친 건가? 창규는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영자의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아직 영자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같은 번호였습니다. 영자. 창규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이번엔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두 개였습니다. 사장님, 유심은 살아있네. 잠깐 전원 넣어봤다가 기록부터 지워요. 형님이 시킨 거잖아요. 뚝. 다시 끊어졌습니다. 창규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형님이 시킨 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진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창규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진태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던 진태. 형수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며 모든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던 진태. 그리고 형수님 휴대폰은 못 찾았다고 했던 진태. 창규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통화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자 번호로 온 전화가 2번. 첫 번째는 47초, 두 번째는 23초. 유심히 살아있다고 했어. 그럼 누군가 영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창규는 곰곰 생각해봤어요. 영자의 휴대폰을 누가 가져갔을까?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는 분명히 가방에 들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킬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영자의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창규는 진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진태가 받았어요. 형, 이 늦은 시간에 왜요? 진태야, 영자 휴대폰 혹시 너 봤니? 형수님 휴대폰요? 못 봤다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그걸 찾으세요? 진태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빨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몰라서. 형,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형수님도 편히 쉬시라고 하실 거예요. 진태는 성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창규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진태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창규는 다시 통화 기록을 봤어요. 영자 번호로 온 2번의 전화. 그리고 방금 들었던 대화. 형님이 시킨 거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진태가? 창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영자의 휴대폰이 갑자기 사라진 것. 진태가 장례식장에서 보인 이상한 행동. 그리고 오늘 밤 영자 번호로 걸려온 전화.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창규는 불안했어요.
뭔가 숨겨진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규는 내일 진태를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영자의 휴대폰에 대해 다시 물어보고 혹시 아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지만 창규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동시에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꼭 풀어야겠다고 창규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창규는 동네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던 그였어요. 영자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파트 폐쇄회로 녹화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80 넘은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창규 씨? 아내 물건 중에 없어진 게 있어서요. 혹시 누가 가져갔나 싶어서. 경비실 컴퓨터 화면에 지난 사흘간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창규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장례식 당일부터 어제까지의 모든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장례식 다음 날 밤 10시경 진태가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손에는 작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진태가 그날 밤에 왜 나갔을까? 창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례 직후라 모두 피곤했을 텐데 밤늦게 어디 갔던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영자의 번호였습니다. 창규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였어요. 사장님, 유심은 살아있네. 잠깐 전원 넣어봤다가 기록부터 지워요. 형님이 시킨 거잖아요.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중고폰이라 많이는 못 받죠. 하지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처리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또 끊어졌습니다. 창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에 있는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자의 휴대폰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창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창규는 곧장 용산전자상가로 향했어요. 중고 휴대폰을 파는 곳이 많았거든요. 혹시 진태가 영자의 휴대폰을 거기서 팔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는 소득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매장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사장님, 혹시 이틀 전에 중년 남자가 휴대폰 팔러 왔었나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밤늦게 오셔서 급하게 팔고 가셨는데 매장 사장이 기억해냈어요.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후드티 입고 모자 눌러 쓰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게 휴대폰이랑 작은 비닐봉지를 같이 주더라고요. 창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폐쇄회로 녹화기에서 본 진태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 휴대폰 아직 있나요? 아니요. 이미 다른 분이 사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장이 말을 잠깐 멈췄어요. 뭐가 이상했나요? 그 휴대폰, 유심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보통은 유심을 빼고 파는데 그분은 그냥 넘기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도 몇 번 울렸는데 창규는 번개 맞은 기분이었어요. 영자의 휴대폰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사장이 장부를 뒤적였어요. 여기 있네요. 박진태라고 적혀 있어요. 창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태가 정말로 영자의 휴대폰을 팔았던 거예요. 사장님, 혹시 그날 폐쇄회로 녹화기 있나요? 네, 있죠. 왜요? 좀 봐도 될까요? 사장이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이틀 전 밤 11시경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비록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으로 봐서 진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 영상 저장할 수 있나요? 네, 저장해 드릴게요. 창규는 영상 파일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진태가 영자의 휴대폰을 팔았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진태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안에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창규는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그 휴대폰 3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휴대폰이 제 아내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사라진 거라서. 사장이 창규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망설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그분께 연락해 볼게요. 사정 말씀드리고 10분 후 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이 지금 오신대요. 휴대폰 가져오신다고 하네요. 잠시 후 30대 남자가 매장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영자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창규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영자가 늘 끼고 다니던 하트 모양 케이스가 그대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제부터 자꾸 전화가 와서 누군가 실수로 거신 것 같던데. 창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젯밤 영자 번호로 걸려온 전화들이 모두 이 휴대폰에서 발신된 거였어요. 누군가 이 휴대폰으로 창규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창규는 휴대폰을 켜봤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는데 다행히 영자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창규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와 그제 이 휴대폰에서 창규의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영자가 생전에 몰래 녹음해둔 대화들이 수십 개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창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땅은 일단 형수님 명의로 돌려놓는 게 나아요. 세금도 피하고. 진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영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누가 알아요? 수첩에만 적어두면 돼요. 어차피 형수님은 곧. 진태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태의 아내 선영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주권은 자연스럽게. 창규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태가 어머니 땅을 영자 명의로 돌려놓은 뒤 영자가 세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 몫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수님, 서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장만 좀. 이걸 우리 창규 씨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영자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형수님, 형은 몰라도 돼요.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가 처리하는 게 낫죠. 선영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은 워낙 착하시니까 속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자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수님, 병원비 많이 드시죠?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진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태 씨. 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몫이 될 건데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자가 한참 조용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태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형수님. 제 말은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제가 죽으면 저희 재산이 진태 씨 몫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태 씨, 저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창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태의 속셈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영자와 부동산 중개인의 대화였습니다. 사모님, 명의신탁은 정말 위험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라리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시는 게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영자님께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그런데 시동생이 자꾸 명의신탁을 하자고 해서요. 그분이 뭔가 다른 속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창규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영자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진태의 음모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거였어요. 다섯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수님, 이 일은 형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진태의 협박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왜요? 형이 알면 가족이 다 갈라서요. 형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형수님 병원비 문제도 있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로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하죠. 영자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태 씨,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형수님, 저희도 살아야죠. 어머니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개발되면 몇 억은 되는데. 창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태가 영자를 협박까지 했던 거였어요. 병원비를 빌미로 영자를 압박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영자의 마지막 녹음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날짜를 보니 영자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창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어요. 창규 씨, 미안해요. 제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영자의 약해진 목소리였어요. 진태 씨가 저희를 속이고 있어요. 시어머님 땅 문제로 나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 창규 씨가 당할까봐 걱정돼요. 영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녹음들을 증거로 남겨둘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창규 씨,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창규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거였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창규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진태와 선영,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 문제니까. 부동산 중개인의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요? 진태가 불안해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형수님 휴대폰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녹음 같은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창규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태들이 영자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태의 번호였습니다. 창규는 전화를 받았어요. 형,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태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형수님 관련해서 처리할 서류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창규는 이제 진태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영자의 녹음 파일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창규는 전화를 끊고 영자의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태와 정면으로 맞설 시간이었습니다. 영자가 남겨준 증거들로 무장한 채로 말이에요. 30분 후 진태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창규는 영자의 휴대폰을 서랍에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형, 안녕하세요. 진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창규의 눈에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진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님 땅. 문제예요. 이걸 정리해야 해요. 창규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명의신탁 해지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 형수님이 생전에 어머님 땅을 본인 명의로 해두셨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진태의 설명이 매끄러웠어요. 마치 진짜 도와주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형,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명의신탁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창규는 진태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영자의 녹음을 들은 후라 진태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진태야. 네, 형. 영자 휴대폰 말인데. 진태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휴대폰이요? 응, 찾았어. 어디서요?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산에서. 창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용산에서요? 그게 무슨... 너 팔았지?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그게... 왜 팔았어? 형수 휴대폰을. 창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진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형도 참 세상 순진하게 살지 마. 도둑. 내가? 증거 있어? 증거가 있어. 창규가 서랍에서 영자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야. 진태의 눈이 휴대폰에 고정됐어요. 그거. 용산 폐쇄회로 녹화기에 내가 찍혔어. 매장 장부에도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창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창규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영자가 다 녹음해놨어. 진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뭘 녹음했다고요? 너와 선영이가 어머니 땅 가지고 꾸민 일들. 영자를 협박한 것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 창규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땅은 일단 형수님 명의로 돌려놓는 게 나아요. 진태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진태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줘요. 창규는 휴대폰을 뒤로 숨겼어요. 왜 이렇게 급해? 형, 그건 오해예요. 오해? 창규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몫이 될 건데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진태의 목소리였어요. 이것도 오해야? 진태는 말이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창규가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수님, 이 일은 형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것도 오해냐? 창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형, 저희도 살아야죠. 어머니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번째 파일까지 재생되자 진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창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자가 죽어가면서도 나 걱정했는데 너는 재산만 생각했어? 형, 그게 아니라 병원비 빌미로 영자 협박한 것도 알고 있어. 창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진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급했어요. 급해서 형수를 협박해? 급해서 임종 직전인 사람 괴롭혀? 창규는 눈물이 났어요. 영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창규가 비웃었어요. 영자한테 가서 용서 빌어. 나한테 빌 게 아니라. 그때 영자의 마지막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창규 씨,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녹음들을 증거로 남겨둘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진태가 고개를 떨궜어요. 형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뭘 꾸미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창규가 진태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가족이 갈라질까 봐서. 형, 영자는 마지막까지 너희들 생각해줬는데 너희는 뭐 했어? 창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대폰 가져가서 증거 없애려고 했지? 영자가 죽자마자? 진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났으니까요. 형,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창규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 녹음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형, 제발. 경찰서에 가야 하나?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볼까? 형,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창규가 진태를 노려봤어요. 영자한테도 기회 줬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진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규는 영자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영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둔해서 몰랐어. 그리고 진태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하겠어. 오늘은 그냥 가. 형, 가라고 했어. 진태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창규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자의 휴대폰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야,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사흘을 알듯 보낸 창규는 영자의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와의 대면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영자의 녹음을 계속 들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가 발견됐어요. 영자의 손글씨로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창규 씨, 김치 냉장고 손잡이 안쪽. 창규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김치 냉장고 손잡이를 열어보니 얇은 금속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열쇠에는 작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어요. 하나은행 사설금고 23번. 창규는 서둘러 하나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설금고로 안내해줬어요. 사설금고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두꺼운 봉투와 작은 메모리, 저장 장치가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공증받은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창규는 메모리 저장 장치를 들여다봤어요. 영자가 또 다른 증거를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창규는 곧장 인근 전자제품 매장으로 갔어요. 메모리 저장 장치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매장 사장이 컴퓨터에 메모리 저장 장치를 꽂았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진태 씨와 선영 씨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 왔습니다. 이어서 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어머님 말씀이 이 땅 문제 빨리 정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영자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님은 멀쩡하세요. 어제도 전화로 이야기했는데. 형수님, 어머님 상태 안 좋아요. 저희가 자주 뵙고 있으니까 잘 알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명의신탁은 나중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제 남편은 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남자들은 이런 복잡한 일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진태의 능글맞은 목소리였습니다. 창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태가 얼마나 교묘하게 영자를 속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수님,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도 나중에는 저희가 관리해야 하니까요. 진태의 본심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형수님이 혹시 그러시면 저희가 상속받게 되잖아요. 진태 씨, 지금 제가 죽기를 바라는 말씀이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창규는 눈물이 났어요. 영자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형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감정적이라고요? 제 남편 몰래 재산 가져가려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이라고요? 영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언제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냥 관리해드린다는 뜻이에요. 관리요? 제가 죽으면 바로 본인들 명의로 바꿀 거면서요? 형수님, 증거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협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요? 네, 저희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증거 말이에요. 이 대화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죠. 영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설마 녹음이라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진태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녹음하면 안 되나요? 형수님, 가족끼리 그런 건 좀.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네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수님, 이 일 형님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진태의 협박하는 목소리였어요. 왜요? 형님이 알면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요. 그것도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창규 씨는 알 권리가 있어요. 형수님, 형님은 너무 단순해요. 이런 복잡한 일은 이해 못해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있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로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하죠.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창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장님, 이 파일들 복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규는 메모리 저장 장치 4번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태의 번호였어요. 형, 지금 어디 계세요? 진태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형수님이 은행에 뭔가 맡겨둔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찾으셨나요? 창규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태가 영자의 사설 금고까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모르겠는데? 형,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왜 너한테? 형수님이 저한테 부탁하셨거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창규는 전화를 끊고 공증받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진태와 맞설 준비가 다 됐어요.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틀 후 동사무소 주민자치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창규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어요. 진태 부부, 어머니,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창규가 모였습니다. 변호사와 동사무소 분쟁조정위원이 입회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규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형, 무슨 일인지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요.
진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으면 알게 될 거야. 창규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영자가 남긴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먼저 이걸 들어보세요. 창규가 휴대폰을 켜고 첫 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땅은 일단 형수님 명의로 돌려놓는 게 나아요. 진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형수님은 곧 녹음이 계속 재생됐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진태를 노려봤습니다. 진태야,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그게. 진태가 말을 더듬었어요. 창규가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몫이 될 건데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진태의 목소리였어요. 진태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머니, 오해예요? 선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창규가 세 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형수님이 혹시 그러시면 저희가 상속받게 되잖아요. 진태씨, 지금 제가 죽기를 바라는 말씀이세요? 영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영자가 소리치는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어머니가 진태를 째려봤습니다. 너 정말 그런 마음이었냐? 며느리가 죽기를 바랐단 말이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이 녹음이 사실인가요? 그게. 진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규가 네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이 일은 형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병원비 문제도 있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로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하죠. 협박하는 진태의 목소리였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를 빌미로 협박까지 했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창규가 다섯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요? 영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희가 언제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냥 관리해드린다는 뜻이에요. 관리요? 제가 죽으면 바로 본인들 명의로 바꿀 거면서요? 어머니가 선영을 노려봤어요. 선영아, 너도 그런 마음이었냐?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규가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창규 씨,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영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녹음들을 증거로 남겨둘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뎠구나. 창규가 공증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영자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서류입니다. 명의신탁 사실확인서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정식으로 공증받은 서류네요. 이 서류대로라면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진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도 참 세상 순진하게 살지 마. 그까짓 녹음이 뭐 어쨌다고. 그까짓 녹음? 창규가 진태를 노려봤어요. 영자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증거인데? 증거라고 해봤자. 진태야, 입 다물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내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힌 놈한테 할 말 없다. 창규가 용산 전자상가 영상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진태가 휴대폰을 팔러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진태가 영자 휴대폰을 팔러 간 장면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요. 그런 게 아니라 진태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창규가 마지막으로 메모리 저장 장치를 꺼냈어요.
이건 영자가 사설금고에 보관해둔 추가 증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녹음, 공증 서류, 영상 증거까지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건은 수사에 맡기고 민사나 세무는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명의신탁, 차명거래 정리부터 하시죠. 진태와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창규에게 말했어요. 창규야, 미안하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해서.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영자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창규는 영자의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죽은 아내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 그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자 명의였던 어머니 땅은 정식으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진태 부부는 세무조사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업계에서 발을 뗐어요. 창규는 법무사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작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흘렸어요. 창규 씨, 밥 잘 먹고 창문 자주 열고 겨울엔 목도리 꼭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한테 지지 마요. 나 믿죠? 믿지. 이제야 제대로. 창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창규는 경로식당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집배원 시절처럼 골목을 누비며 그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규 씨, 오늘도 와주셨네요. 80 넘은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창규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5시 반의 루틴이었어요. 경로식당으로 가는 길에 창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자의 번호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번호로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창규는 삭제하지 않았어요. 영자야,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경로식당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반겨주셨어요. 창규 씨, 어서 와요. 오늘 도시락이 특히 맛있어 보이네요. 창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창규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들 덕분에 힘이 나거든요. 점심 배식을 마치고 창규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예전 집배원 시절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203호부터 시작해서 8층까지 모든 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창규 씨. 오랜만이네요. 동네 반찬가게 사장이 반가워했어요. 영자가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영자 씨 생각 많이 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게요. 영자가 많이 보고 싶어요. 창규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그런데 창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아, 그런가요? 창규가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창규는 영자의 화분들에 물을 주었어요. 시들었던 베고니아와 고무나무가 다시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자라거라. 영자가 늘 하던 말을 따라했어요. 화분들이 정말 영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창규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1년 전 사진 속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자야, 나 오늘 할머니들한테 칭찬받았어. 도시락 배달 잘한다고. 창규가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진태일은 어떻게 생각해?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영자가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때 창규는 영자의 마지막 녹음을 떠올렸어요. 창규 씨, 당신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영자는 마지막까지 창규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착함 때문에 당할까봐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영자야, 나 이제 조금은 변했어. 착하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야. 창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창규는 침실로 갔어요. 영자의 빈자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베개맡에는 영자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창규는 매일 밤 그 휴대폰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남겨준 증거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창규가 휴대폰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해. 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창규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영자야, 내일도 열심히 살 거야. 너처럼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 거야. 창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창규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경비 아저씨에게 커피를 주고 경로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진태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창규야, 몸 건강히 지내거라. 영자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런 대화가 창규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한 달 후, 창규는 영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영자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어요. 영자야, 왔어. 창규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내가 염려했던 일들 다 해결됐어.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돼.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이 흩날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창규가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그 밤 죽은 아내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끝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웠지. 창규가 일어서서 뒤돌아봤어요. 영자야, 다녀올게.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창규는 복도 끝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영자야, 다녀왔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창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